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 방법은 다른 걸까요? 법원의 사건 배당 결과를 담당 재판장보다도 먼저 알았다는 법조 브로커. 과연 이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사실 이번 사건 도박을 했느니 다 인정하는 겁니다. 도박했다고. 그리고 무슨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국민들은 사실 짜증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법조 브로커가 얼마나 헤집고 다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네. 말씀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평소에 내용을 좀 잘 해주시니까요.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단비 변호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째, 법조 브로커라는 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조 브로커라는 용어가 사실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예를 들면 공무원 아니면 법관, 검사가 내가 친분이 있는 것을 과시해서 아니면 연고 관계가 있는 것을 과시해서 수임을 하거나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반해서 내가 어떠한 법관이나 아니면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 금전적인 이익을 주면 이러한 연결관계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법조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법원을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그 판사들을 만나고 다니나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러한 이런 변호사가 법관과 이런 자유자재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법정에 가면은 이런 스크린 도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층에서 내가 이 판사와 반드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나 어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적으로 출입을 들락날락했다기보다는 이번 사건처럼 평소에 알던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가장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개인적인 만남이라면 평소에 인맥도 좀 많이 쌓아놨어야 될 텐데 그 브로커들의 인맥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저도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요. 사실은 이 법원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배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보면 그 당시에 배당됐던 부장판사가 식사를 하러 나갔고 나는 식사하는 동안에도 내가 배당됐는지 몰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바로 재배당 신청,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배당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기피 하죠. 신청이죠. 재배당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의혹에 약간 벗어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 지적하신 것처럼 배당을 그 배당 받은 부장판사보다도 먼저 알았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그 시작은 수임료였거든요. 그 성공 보수도 네. 있고요. 수임료를 그렇게 많이 받나라고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물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도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박했어요? 예,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도박했다고. 그러면 땅땅땅 두들길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다툴 일이 있다고 수임료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면 증거 많은지, 증인이 많은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도박한 혐의로 됐기 때문에 예. 또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이 되는지 아니면은 구속이 되는지 이런 여부들이 아마 쟁점적으로 선임료가 수임 결정이 됐을 텐데 관련자들을 보면은요. 변호인단이 지금 24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변호하는 사람이 24명이나 필요합니까? 보통은 이제 대기업의 예. 대표이사나 아니면 회장님 같은 분들은 좀 여러분들을 쓰는 경우를 예.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진 않습니다. 한 법인에 있는 한 법인에는 여러 변호사들이 고용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들은 함께 쓸 수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법인들도 또 걸쳐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수의 법인들을 수임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들 간에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익에 충돌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의혹이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관련된 자들이 다들 보면 관련 수사검사나 재판부의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아니면 대학 동문인 전과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정은호 대표가 뭐를 원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최 변호사님은 지금 현직 변호인이시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학생들에게 아이들은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학생들에게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스쿨 학생으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법조브로커 문제, 이 전관 예우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어디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 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법도 만들었고요. 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정관에 대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이 퇴임하기 직전 1년 전에 있던 법원이나 검찰에서 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또 탈법적으로 수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탈법적으로 수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에 대해서 성공보수도 무효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또 성공보수 같은 것들 또 계약을 했단 아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그것에 대한 탈법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법 쪽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법으로 아무리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빠져나가는 방법을 만든다면 결국은 고쳐야겠다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려내야 될 일은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